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2025년 하반기 국민은행 채용 공고도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가 계속 이제 무르익고 있죠. 우리은행 맨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뜨고, 어제 국민은행까지 떴습니다. 자, 국민은행 자소서 보기 전에 먼저 채용 개요, 채용 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조금 밝아서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채용 공고 들어가 보면 보이는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맨 왼쪽 위에 UB 부문, 그 다음 전역장교,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KICPA죠. KICPA 부문, 그 다음 IT, 그 다음 IT 플랫폼 개발, 그 다음 보훈, 그 다음에 마지막 특성화학 그 부문까지 총 7개 부문으로 나눠서 전부 다 동일하게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류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채용 개요를 한번 보면, 그 채용 일정을 보면, 일단 서류 접수가 8월 28일부터 그 다음 9월 9일까지, 9월 9일까지입니다. 발표가 9월 25일 날 나고 조금 천천히 납니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그 서류 전형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주 일요일 날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또 바로 필기시험 발표가 나고요. 그 다음 1차 면접이 10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필기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끝장 취업에서 그때 되면 국민은행 특화반, 특설반을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국민은행 면접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접까지 해서 총 11월 말에 채용이 모두 끝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4개 문항이고 분량이 다른 은행들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1200자, 800자, 800자, 800자 해서 총 3600자죠. 3600자면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항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한번 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입니다. 1번 국민은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국민은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이미지가 뭐냐? 그 다음에 입행 5년 후에 지원자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서 적어보라 라고 하는 건데요. 끝장 포인트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먼저 작성 방법은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길게 하나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 자, 1200자를 길게 하나의 글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600자, 600자로 나눠서 전반부 600자, 초반 600자에는 국민은행 이미지죠. 국민은행 이미지에 대해서 적고 후반 600자는 이 5년 후의 내 모습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은행 이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민은행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라 이런 것까지 조언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저 2개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적기에는 그 2번째 방법, 이 2번째, 이 600자, 600자로 나누는 방법이죠. 이 방법이 더 편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적을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다수가 가는 쪽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라. 시도해보고 안 되면 600자, 600자 나눠서 적으면 되죠. 그래서 1200자를 길게 하나의 글로 적는 저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일단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국민은행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잘 적어보시기 바라고, 좋은 상상을 많이 하시겠죠. 자, 문제는 이제 5년 후 지원자의 모습입니다. 5년 후 지원자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 해석, 저 5년 후 지원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5년 후에 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전문성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5년 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보려면 5년 전에 입행한 2019년, 2020년 이때 입행한 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을까를 보면 여러분들의 5년 후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는 2021년도 지금 이제 4년 차 되신 분들이겠죠. 4년 되신 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을까 보면 그 2021년도 입행하신 분들이 내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5년 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은행의 업무는 아주 방대하고 너무 많아서요.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년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지금 이제
상상이 될 수 있냐면 2020년도 정도, 지금부터 5년 전에 입행하셨던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요. 지금 지점은 이제 지점을 이제 움직였을 그 지점에서 근무하는 UB를 가정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부문이 있잖아요. 부문이 있는데 여기 UB, 전역 장교, 그 다음에 여기 보훈, 특성화고 이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KICPA나 IT나 요 부분들은 어떤 특화된, 본인들의 특성화된 그 전문성 있는 전문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KICPA, IT 플랫폼. 근데 저 분야가, 요 중간에 있는 요 분야가 아니고, UB나 이 지점에서,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거를 이제 베이스로 하는 우리 보훈 특성화하고 다 마찬가지요. 이분들은, 일단 지점 이동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지점 이동은 한 2년에서 3년이면 한 번씩 이동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럼 여러분들 5년 있으면 한 지점을 2군데에서 근무를 해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 자주 이동을 하신 분은 3번째 지점에서 근무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점으로,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본점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뭐 수신창구, 예금창구, 출납, 뭐 당좌, 개인대출, 기업대출, 뭐 외화 환전, 송금, 수출입, 이런 은행의 창구 업무가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구 업무 중에서도 국민은행의 UB라고 하면 어떤 한 창구에서 출납도 담당하고 상품도 담당하고 외환도 담당하는 이런 창구를 UB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들은 이 지점에서 뭐 어떤 창구에서 근무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UB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창구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그 국민은행의 CDP, 국민은행에 입행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해보면 본점에 한 번씩 이제 인사 이동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 여러분들이 갈 수도 있고, 본점으로 이제 한 5년 후가 되면 본점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지점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지점에서는 계속 업무를 경험해보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점에 계시다면요. 그래서 지점에 계시다면, 이제 나는 뭐 상품 판매 업무도 해보고, 뭐 고객 상담 업무도 해보고, PB 보조 업무도 해보고, RM 보조 업무도 해보고, 기업 대출도 해보고, 외환 업무도 해보고, 수출입 업무도 해보고 하는 이런 업무들을 두루두루 거친 지점 업무의 어떤 그 실무 담당자로서의 어떤 숙련된 실무 담당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5년 후에 여러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본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는 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3년에서 5년 차, 그러니까 2번째 지점 발령이 날 때, 그때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면, 본점 관련된 부서, 뭐, 여러분들이 개인금융이면 뭐 상품 개발도 좋고, 뭐 자산 관리 쪽도 좋고, 고객 마케팅 쪽도 좋고, 어떤 관련된 분야로 본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분들이 5년 후 지원자의 모습을 상상해서 글을 적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여러 글들이나 뭐 정보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5년 후에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국민은행의 어떤 뭐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그 현실적으로 되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5년 후에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기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1번 답변을 적어보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번은 그런 식으로 적어보시고, 특히 5년 후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은행, 그 다음 은행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상당한 변화, 퍼스트 무버도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저 변화, 그 다음 창의, 그 다음 도전, 그 다음에 혁신, 뭐 이런 용어들은 현재 은행업에서는 상당히 필수 불가결한, 또 은행원이라고 하는 이 직업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그런 어떤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을 한번 적어보라 해서 800자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먼저 800자를 적으려고 그러면 먼저 거래 구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200자, 400자, 200자. 200자, 400자, 200자로 거래 구조를 나누어서 먼저 어떻게 적냐면 200자, 맨 처음에 200자는 그때 당시 변화나 혁신, 뭐 도전, 창의 이런 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 서론 부분이죠. 그 다음 중간에 이제 400자는 여기에 혁신을 주도했던 경험을 적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한번 변화를 추구해보고자 노력했다. 또는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봤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어내는 게 이 중간 400자 분량일 거고 마지막 200자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와 또 배웠던 점,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 입행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200자를 마무리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번에서 포인트는 이 공감대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공감대는 제가 이제 글을 읽어보는 사람이다 또는 평가자다라고 하면 이 글을 읽어보니 이 지원자가 상당히 변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지원자구나 또 창의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있는 지원자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글이 적히면 베스트겠죠. 그래서 이 2번의 포인트는 공감대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는 글이 상대방,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지원자는 변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지원자구나 하는 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글을 적어보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킬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고민의 깊이, 왜 도전적인 변화가 필요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적고 있습니다. 자, 200자, 400자, 200자 저렇게 글을 나눴을 때 전반부 200자의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 200자 중에서 이제 뒷부분이나 아니면 저 400자 중에 본론 400자 중에서 앞부분이나 간에 저기 왜 이 상황에서 나는 변화를 시도하게 됐는지라고 하는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은행원의 업무를 하는 데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왜 도전이 필요했는지, 왜 변화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하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도록 이 왜라는 걸 잘 적어주시면 공감대가 생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민의 깊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변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안 되었을까? 나는 왜 그때 변화를 추진하려고 했을까? 그게 어떤 또 하나 또 키워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뭐 할 수밖에 없던 상황.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다. 나는 급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내가 뭐 변화를 시도했다. 내가 돈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수동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동적인 상황. 근데 능동적인 상황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능동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능동적인 상황으로 내가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상황. 그래서 능동적인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적어보시는 게 그래서 공감대가 또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민의 왜라고 하는 고민,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상황이 변화를 내가 만들었던 그 상황이 수동적인 상황, 할 수밖에 없었던 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건지 그런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이 능동과 이 왜, 이 두 가지가 이 2번을 잘 적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번은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QR코드죠. QR코드는 왼쪽은 뱅크스 블로그, 제가 글을 적는 뭐 국민은행 자소서 작성, 문항 분석, 뭐 작성 가이드 이런 것도 제가 적었지만 뱅크스 블로그니까 이웃 추가하셔서 제 블로그도 자주 와 보시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그 오픈 채팅방에서 미리은행,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오픈 채팅방입니다. 은행권 취준생분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인데 지금 한 400 몇십 명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때 그 비번은 2023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본명 쓰지 마시고 닉네임으로 입장해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혹시 국민은행 자소서 첨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 끝장 취업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끝장 취업 학원에 end잡.co.kr 그냥 그 인터넷에서 끝장 취업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위쪽 탭에 보면 수강 신청, 그 다음에 자소서 첨삭반 요 탭이 있는데 그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프로그램들이 나올 겁니다. 자소서 첨삭에 대해서. 그 다음 끝장 취업 학원으로 전화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6294-0113. 그 다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를 공개해 드리니까요. 카톡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즉시 즉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그 순서대로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3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금융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인 신뢰와 정직.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일 것 같습니다. 지원자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기술해달라. 여기는 일단 제가 거래 구조는 200, 400, 200 똑같이 계속 200, 400, 200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200, 400, 200으로 똑같이 가고 있죠. 이거는 글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가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조가 정형적일 때 더 빨리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정형적인 구조, 비슷한 구조를 지금 1번 빼고 나머지 2, 3, 뒤에 4번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그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자에, 초반 200자는 신뢰와 정직에 대한 내 생각,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적어보고, 중간에는 400자죠. 여기는 내가 신뢰와 정직에 대해서 겪었던 경험을 적어본다. 마지막에는 결과와 배운 점을 적어본다. 근데 이 3번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평범한 문항이고 평범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번에서. 그래서 3번은 일단 그냥 평범한 문항이다. 나도 평범하게 적고 끝내겠다 라고 생각하고 3번에서 내가 특별하게 적겠다. 이렇게 욕심까지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평범한 수준에서 적어보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본인의 가치관 또는 방향성이 다른 팀원들과 함께 협업했던 경험을 기술하라 하고 800자를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끝장 포인트는 일단 먼저 거래 구조를 똑같이 아까 계속 200, 400, 200 동일하게 이렇게 갑니다. 자, 가고, 저 초반 200자에는 그럼 뭘 적을까라고 하니까 초반 200자에는 그때 당시 또 상황을 적어야 되겠죠. 상황. 생각이 달랐다 또는 가치관이 달랐다. 근데 이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상황 설명을 200자에 적고, 중간에 400자에는 나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협업을 해 나갔는지 협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겠다. 그 다음 마지막 200자에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나는 또 국민은행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200자 마무리. 그 방향으로 거래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 3, 4번이 거래 구조가 지금 계속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항목에서 키워드는 다른 가치관 또는 다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협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4번 같은 유형 협업에 대한 경험을 적어보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래 주제를 던져주면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많은 글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이 글들이 어떻게 접근이 되어 있냐면 상당히 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원들 사이에서 나는 옳은 방향이었고 상대방 누군가는 틀린 방향이었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다름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와 팀원들이 있는데 그 해당 팀원을 홍길동이라고 해보죠. 홍길동 씨 나름대로 옳은 방향으로 갔지만 나도 내 옳은 방향으로 갔지만 우리 둘이가 달랐던 게 이게 문제였던 거지. 나는 옳았고 홍길동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팀워크 경험을 적어라, 이렇게 협업 경험을 적어라 이렇게 주제를 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웅담을 많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웅담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른 저 사람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내 생각이 다르지만 저 사람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고 내 생각을 설득도 해보려고 노력도 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어지는 게 일상 현실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설득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틀렸고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접근을 가지고 이제 글을 적으면 협업을 결국 상대방은
상대방을 내가 따라 데리고 오는 어떤 끌고 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생각이 달랐다, 가치관이 달랐다, 방향성이 달랐다라고 하는 이 문항의 질문에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달랐다라고 하는 저기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이 틀렸다, 옳았다 이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달랐다라는 쪽으로 한번 접근을 꼭 해봐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협업이라고 하는 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왜 협업이 필요했는지, 자, 저 상황도 마찬가지 아까 앞에서 우리가 2번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2번은 능동적인 이야기를 좀 적으면 당연히 도움될 텐데 이 4번도 능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4번은 수동적인 상황도 많을 겁니다. 팀플 같은 협업을 했을 때 말이죠. 자,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겠죠. 수동적인 상황이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왜 협업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그 고민, 그 다음에 어떻게 협업을 진행하여 갈 건지에 대한 고민, 요 왜와 어떻게입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why를 적었죠. 이 why와 그 다음에 이 how입니다. why와 how에 대한 고민, 요 부분을 잘 적어내면 4번에 깊이 있는 자소서, 깊이 있는 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4번에서의 포인트는 why에 대한 고민, 이 how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이 다름, 아까 옳고 틀림, OX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로 접근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요 세 가지 포인트, why, how, 다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살려낸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적은 4번 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4번까지 한번 봤고요. 4번까지 봤고 전체적으로 자소서 문항을 다시 보면 제가 어제도 그랬고 기업은행 자소서는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국민은행 자소서는 기업은행 자소서만큼 그렇게 어려운 자소서는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적어낼 수 있고 기업은행 자소서는 분명히 어려운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자소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 중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기 제일 수월한 그런 문항일 것 같고요. 나머지 1번도 뭐 좀 여러분들이 중간급, 중상 정도의 고민, 그 다음에 2번, 4번도 중상 정도의 고민을 하시면 국민은행 자소서는 충분히 적어낼 수 있는 정도의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기업은행 자소서는 말씀드린 게 국민은행이 중상 정도의 고민을 하시면 된다고 했을 때 기업은행은 중상에서 상급 정도까지의 고민이 필요한 그런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예, 국민은행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응원해드리고 국민은행 나중에 또 필기시험까지 보시고 나중에 면접 때가 되면 좋은 소식으로 끝장 취업에서 미스터뱅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끝장 취업과 미스터뱅은 은행권 취준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